2021년 9월 16일 생명협동교육관의 개관을 기념해서 음곡과 그리고 무당과 관련된 특강을 맡게 된 이인재 교수입니다. 생명협동교육관이 들어선 이 자리는 원래 운곡 원천석 선생의 묘역이 있었던 자리로서 원주월 광장을 통해서 원주의 역사를 기억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된 공간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운곡 선생께 새롭게 입주하게 된 무기당 선생이 인사를 하게 된 그런 계기도 있겠고요. 또 운곡 정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귀일 사상, 하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하고 무기당 정신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생명사상을 합쳐서 이 얼광장의 이름을 생명귀일광장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생명협동교육관의 역사성을 기리기 위해서 치악산과 궁예, 충렬사와 원충갑, 충렬사와 김제갑, 그리고 오늘 운곡과 그리고 무의당에 대한 말씀을 드림으로써 개관을 축하하고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생명협동교육관은 오랜 노력을 기울여서 조성된 공간입니다. 원주시장님, 원주시의회 의원님들, 강원도지사분, 그리고 이제 강원도 도의회분들, 그리고 원주시 국회의원분들,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원주 시민들이 주도가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간 들어서는 입구에 카페 자이제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 자이제라고 하는 뜻은 저절로 기쁨을 얻는 곳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오늘 특강도 하는 곳이기도 하죠. 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중국의 시인 두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홀로 술을 마시면서 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얕고 졸렬하여서 참다운 은일이 부끄럽지만 고요하고 외진 곳에서 저절로 기쁨을 얻는다 라고 하는 시구에서 나온 그 방이름입니다. 운곡 묘소하고 무기당 묘소인데요. 역사적 맥락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묘소를 찾는 이유는 추모하는 의미와 함께 그분들의 정신들의 역사적 맥락을 추적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고 있는 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운곡과 무기당에 대한 기억 셋에 대해서 각각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동안 이제 운곡 시사와 지방지식인 원천석의 삶과 생각이라고 하는 글도 이제 편집을 하기도 했고요. 무기당 선생을 위해서 금mor의 땅 원주에서 틔운 생명의 씨앗이라고 하는 글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원래 범죄가 천재를 다뤄야 되는 것이 이제 역사가들의 아주 딜레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운곡으로 원주 교직 생활을 시작을 하고 무의당으로 교직 생활을 정리하게 되어서 그것 또한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의당 장일순 선생은 1928년에 태어나셨고요. 운곡 원천석 선생은 1330년에 태어나셨으니 두 분의 그 세대 간격은 600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당 정신은 운곡 정신과 깊은 역사적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우선 무의당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의당은 교육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새기는 의미는 저희 생명협동교육관도 이제 교육으로서의 이제 그 직무가 있는데요. 교육관의 교훈도 역시 참대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자료는 문보 제455호라고 하는 그런 글인데요. 강원도 원주군 원주의 평원동 406번지 장일순, 단기 4286년, 서기로는 1953년입니다.
그 12월 20일자로 신청한 재단법인 대성학원 설립의 건을 허가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교부 장관 대리 문교부 차관 허중수라고 하는 분으로서 설립 인가를 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무의당 기억의 두 번째는 무의당은 한살림운동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인 분들이 찾아오게 되게 되면 이제 식자재를 아주 좋은 양질의 그리고 저가의 그 식자재를 공급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꼭 그 식자재를 구입할 때는 먼저 한살림을 들리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로마트에 가서 로컬 푸드를 보고 그리고 이제 일반 대형 매장에 가서 나머지 물품들을 구입하는 그런 곳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일반 사람으로서 한살림을 방문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물건들을 잘 공급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어느 날 문득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는 뜻 깊은 생활 실천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쓰여져 있어서 내가 그 한살림 매장에서 식자재를 구입하는 것은 단순하게 식자재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생명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2018년 10월 11일에 김영주 고문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연세대학교 토지 카페에서 특강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한살림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면서 한살림의 구체적인 그 경험은 이제 어머니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살림과 어머니 마음과 무언가 관계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 같은 기간에 그 심상덕 이사장님이 세브란스 목요인문대학에서 특강을 하시면서 치악산의 또 다른 이름이 모월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월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미모자하고 달월을 써서 그 산 이름이 어미달산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되새기면서 원주에 오는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처럼 대접을 해야 해. 모두 배불리 접수시고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런 눈길로 원주를 보며 살자는 거야. 어머니가 제 자식 생각하던 말이야. 라고 하는 무의당 말씀을 이제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그 한살림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모심. 근데 모시는데 그 모심의 방식이 마치 이제 어머니가 제 자식 생각하듯 하는 그런 모심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의당 사람들에서 또 기억할 만한 이경국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또 어머니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어머니라는 분이 왜 고맙습니까? 밥을 해주시기 때문이지요. 똥오줌을 닦아주시기 때문이지요. 청소를 해주시기 때문이지요. 어머니라고 뻐기기 때문에 고마운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 혹은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밥 주고 옷 주고 청소해주고 해야 해요. 위에서 시키고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밑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아래에서 일하는 것이 대표이고 우두머리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한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머니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게 된다고 했을 때 무의당에 대한 새로운 기억들이 이제 제시가 되는 겁니다. 1984년이 이제 무의당이 57세 때였는데요. 그분은 이제 스스로를 이제 치악산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쓴 글 보면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달이 나이고 해가 나이거늘 분명 그대는 나일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무의당 학교 교장을 오래 역임하신 이제 황동훈 교수님께서 이제 특강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가 바로 날세 그것을 알아야 해 그것을 알아야만 악순환이 끊어지지
상대를 죽이는 것으로는 되는 일이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특히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이경국 선생님이 했던 말씀을 이제 다시 상기시켜 보면 그때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공동체 활동을 가르치면서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옆 사람 이웃이 바로 나다를 가르치면서 해월 최시영 선생이 일찍이 말씀을 하셨는데, 밥 한 그릇을 알게 되면 세상 만사를 다 알게 된다고. 밥 한 그릇이 만들어지려면 거기에 온 우주가 참여해야 한다고. 밥 한 그릇이 곧 우주라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서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생겨날 수 없으니 밥알 하나 티끌 하나에도 대우주의 생명이 깃들여 있는 거지요. 만물이 모두 하늘과 땅 덕분에 살아있고 그의 자녀들이니 만물은 서로 형제자매의 관계 아닙니까? 짐승도 하늘과 땅이 먹여주고 벌레도 하늘과 땅이 먹여주고 사람도 하늘과 땅이 먹여주죠. 이렇게 하게 되면서 무의당이 쓴 밥 한 그릇 속에 우주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한살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머니 마음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어머니 마음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제 동시대의 다른 여러 공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 자리매김을 하는 게 이제 시도가 됐던 거죠. 한 사람의 생각은 생각이지만 그 생각이 역사적으로 공간적으로 자리가 매겨지게 되면 그런 것을 우리는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역사적 맥락에서 보게 되게 되면 이런 그 피체비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무의당 그 장익순 선생께서 1999년도에 세우셨는데요. 그때 이제 그 원주에는 해월 그 최시영 선생이 체포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체포됐던 것을 기념하는 비라고 해서 이제 피체비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모든 이웃의 벗 최보따리 선생님은 이제 최시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이웃의 벗 최보따리를 선생님을 기리며 라고 하는 것을 갖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최시영 선생의 유명한 말씀을 이제 집어넣은 거죠. 그가 어떤 내용이냐면, 천지가 부모고 부모가 천지니 천지 부모는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무의당 선생의 생명사상가로서의 면모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최시영 선생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하게 되었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천도교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경전 천덕송이라고 하는 그런 항목에 들어가서 해월 신사 법서를 찾아내고요. 거기서 이제 그 천지부모 항목을 이제 끄집어냈습니다.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실려 있는 거예요. 천지는 곧 부모요, 부모는 곧 천지니 천지부모는 일체니라. 부모의 포태가 곧 천지의 포태니 지금 사람들은 다만 부모 포태의 이치만 알고 천지 포태의 이치와 기원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이제 한살림에 가서 경험했던 한살림의 식자재라고 생각했던 공간이 결국은 이제 식자재가 이제 그 나를 살리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이제 식자재라고 하는 자원으로서뿐만 아니라 생명으로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이제 조금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해월 선생은 사회적 경험을 그 가족 경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우주적 경험을 이제 같이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모가 자식들을 포태해서 그 키우는 것처럼 천지가 만물을 포태해서 키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어야지 이른바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했던 그 구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천지가 곧 부모요, 부모는 곧 천지니 천지 부모는 일체니라. 부모의 포태가 곧 천지의 포태일지니
지금 사람들은 다만 부모 포태의 이치만 알고 천지 포태의 이치와 기원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드린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람은 오행의 빼어난 기운이다. 곡식은 오행의 으뜸가는 기운이니 이른바 우리가 아기였을 때 먹는 젖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엄마가 제공해주는 젖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몸에서 낳는 곡식이고 이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젖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설명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부모의 포태가 곧 천지의 포태니 사람이 어렸을 때 그 어머니 젖을 빠는 것은 곧 천지의 젖이요 자라서 오곡을 먹는 것은 곧 천지의 젖이니라. 어려서 먹는 것이 어머니의 젖이 아니고 무엇이며 자라서 먹는 것이 천지의 곡식이 아니오 무엇인가. 젖과 곡식은 다 이것이 천지의 녹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서 이제 저희가 한살림에서 구입해서 먹는 곡식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천지의 젖이며 곡식이다 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에 하늘은 사람에 의지하고 또 사람은 먹는 것에 의지하나니 만사를 안다는 것은 곧 밥 한 것을 먹는 이치를 아는 데 있다 라고 하게 되면서 생명사상으로서의 그 생각과 그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한살림 운동가와 생명사상가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1991년도에 한살림 활동가 연수회 특강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한살림 운동은 모두 하나가 되자는 운동이다. 산업 문명은 경쟁과 효율을 따지면서 일체가 이용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살 수가 없다. 이런 산업 문명이 계속되어서는 생명이 존재하기가 어렵게 되고 생명이 무시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일미진중의 함시방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의 이제 화엄경에 있는 얘기인데 티끌 하나에 시방이나 우주를 얘기해서 우주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날파리 하나도 우주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지 않아요? 지구가 없다든가 태양이 없다든가 달이 없다든가 별이 없다든가 어느 조건 하나만 빠져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해월 최시영 선생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경천, 경인, 경물, 하늘 공경, 사람 공경, 만물 공경 이런 것인데 여기서 이제 경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하늘이 아니라 결국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본마음 또 이런저런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타고난 본마음 이런 것이 이제 경천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면서 그렇게 해야지 이제 경인 그러니까 만인 공경도 되고 경물 만물 공경도 된다 섬긴다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본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본마음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본마음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조선의 전통 사회에서도 거경이라고 얘기를 해서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뜻은 뭐냐면 주일무적이라고 해서 하나에 집중해서 마음을 옮기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본마음을 대하는 태도죠. 본마음을 대할 때 본마음 하나에 집중해서 마음을 옮기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마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정론에서 성인데 이 성정에 대해서는 이제 명심견성, 수진연성, 공리진성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니까 그 21세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생명사상가로서의 무해당 사상의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본다면 600년 전에 운곡 선생이 얘기했던
명심견성, 수진견성, 공리진성의 성, 성정의 성과 연결이 되고요. 이 성정을 태하는 대도로서의 경이라고 하는 말이 연결될 수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600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음곡과 원천성은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무의당의 가장 중요한 생각으로서의 생명사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제 설명을 해서 만약에 원주월 광장에 들어간다면 무의당 정신으로서의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장명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음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곡 선생은 1330년 7월 8일 날 개성에서 태어나서 10살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따라서 원주에 내려와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기에 그 춘천에서 공부한 다음에 그 31살 때인 1360년 정월에 국제감시를 합격을 때 제외하고 청년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쭉 원주에 거주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당시에 이제 국제감시에 합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시험인 예부시를 거쳐서 탄탄대로를 건넌다는 그런 뜻이었는데 국제감시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예부시를 준비하지 않고 돌아온 사유가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대표로 그 당시에 원주 목사 송강원이 왜 오셨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음곡 선생이 처음에는 이제 병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다가 나중에 본인은 참되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세상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참되자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이 생각이 나는데요. 마치 앞에 무의당 선생이 교육자 무의당으로서 참되자라고 하는 것을 거론했던 거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서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60년 겨울 그 과거 합격 동기생이면서 국학에서 예부시를 준비하던 정도전이 이제 원주를 방문을 해서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삼봉이 그 운곡을 만난 이후에 운곡의 심중에 대해서 이미 세상의 영역은 다 잊었다라고 하는 데에서 확인하는 걸 보게 되면 이제 그 운곡 선생이 과거 시험 이후에 그 3차 시험까지 계속하지 않았던 그런 이유는 결국 이제 본인이 참되게 살고자 하는 그 본인만의 어떤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아까 앞에서 들었던 이제 명심견성, 수진견성, 공리진성에 대해서 그 본마음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요, 여기 이제 회삼귀일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구절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민족사적 전통성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제 말씀드리면요, 이제 집을 다스리고 몸을 닦고 임금을 바로잡아서 백성을 잘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유교의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기를 모으고 심신을 길러서 신선이 된다는 것은 이제 도교의 논리다. 그리고 이제 생사를 초월해서 스스로가 이롭고 남을 이롭게 한다라는 것이 이제 불교의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그 가는 곳을 이렇게 쭉 보니까 하나에 모아지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이제 성품, 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근데 이 귀절 중에서 이제 자리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요즘은 이제 자리리타 해서 나를 이롭게 하는 것과 동시에 타인을 이롭게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협동조합 정신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하는 점을 일단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런 생각이 이제 당시 중국 송나라 말 원나라 초에 살았던 이제 안병이라고 하는 인물이 삼교는 한 가지다라고 하는 데에서 썼던 것입니다. 이 글을 보고 이제 중국 선생이 이제 각각의 글을 쓰죠. 이제 유교에 대해서, 도교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쓰게 되면서 그 결론으로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제 그 세 가르침의 종풍이 본래 차이가 없지만
유학자들은 유학자대로, 도사들은 도사들대로, 스님들은 스님대로 서로 자기만 옳다, 상대방은 그러다, 이렇게 그 다투는 소리가 개구리처럼 시끄럽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성품이라 모두 껄낌이 없는데 이제 불교가, 유교가, 도교가 각각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다 무엇이었겠는가 라고 하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은곡 선생의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세 교리를 넘어서 이제 본마음 하나로 귀결시키는 그런 정신들. 그래서 귀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은곡 정신의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 귀일 정신 하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교나 도교나 불교를 넘어서 하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따져보다 보면 그 운곡의 가문들, 원주원씨 가문들의 그 앞선 분들이 생각이 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유명한 그 직왕국사 법천사, 그러니까 원주의 법천사에 모셔져 있던 직왕국사 해린 스님을 그린 영정입니다. 해린 스님은 굉장히 재미있는 그러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1921년, 현종 12년입니다.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고려하고 고란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 이제 그 국제전을 계속 펼치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서희 장군이라든가 강감창 장군, 양규 장군 이런 분들이 이때 이제 활동하셨던 분들이시죠. 근데 그럴 때 이제 그 접경 지역이었었던 이제 평양 지역에서 이제 평양 사람들도 이제 상당히 이제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겪는 분들은 다 그렇겠지만 얼마나 불안하고 공포에 떨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 평양 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제 해린 스님이 가서 특강을 하시는데요. 특강을 할 때 이제 그 스님이시니까 부처님 말씀에 대한 것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들은 평양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 평양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이제 기자의 옛서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법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3번 따라 외치게 했죠. 기자의 옛서울, 기자의 옛서울, 기자의 옛서울, 이런 자부심을 준 겁니다. 근데 이런 자부심은 이제 그 불교도로서의 자부심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고려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이 있는데, 고려 사람의 자부심은 여러분들이 고조선의 후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같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분의 승탑비의 그 윗부분에 이제 그 그림이 새겨져 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삼조고라든가 또 토끼, 개수나무 아래 토끼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전통적인 이제 그 우리나라 전통의 삼조고와 그 토끼, 그러니까 해와 달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이었고요. 당연히 이제 가운데 있는 그런 나무 이름은 신단수가 될 거다. 신단수의 세계들을 표현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린 스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생각들은 왜 가능했느냐 하면 원주원시들의 가풍이 이제 그런 가풍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린 스님이 이제 984년생입니다. 근데 984년생인데 이제 해린 스님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제 원길견이라고 하는 분인데, 원길견이라고 하는 분은 점을 치는 그런 분들이어서 점을 통해서 얻은 조짐으로서 의심했던 운수를 미리 알아서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았던 인물이다, 이렇게 인물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 손주인 해린 스님 역시 이제 그 거란의 침입으로서 원주 법천사로 피난 가던 와중에 길에서 추위를 맞았는데도 동행이었던 이제 진조 스님께서 책력과 산술에 관한 학문을 잘한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청에서 배워야지 적성이 풀리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해린 스님 역시 가학으로 계승된 가풍에 충실했던 인물이었던 셈이고요. 특히 이제 증조 할아버지와 고조 할아버지는
이제 문왕역이 아니라 복희역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을 쌓고 경사스러운 일을 행할 때 복희역의 곤괴에 나오는 안정, 그러니까 바르고 편함을 예언적으로 적어놓은 묘사를 보고 이제 길흉 회린의 회로 밝혀졌다는 걸로 봐서 상당한 수준의 복희역 이해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해린 스님이 이제 984년에 태어났고 이제 고조 할아버지는 이제 5대조 할아버지니까 보통 그때 한 세대를 지금은 30년이지만 20년 계산을 해서 100년이라고 하더라도 884년 최소한 이렇게 되고 있고 884년에 이제 복희역을 신라 사람으로서 알고 있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상수역이라고 얘기하는 선천 후천 개벽을 얘기하는 상수역을 얘기했던 중국 학자가 이제 소강절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1011년에 태어나셔서 1017년에 들어가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보다 거의 200년 앞서서 이제 복희역에 대해서 이제 구사할 수 있는 역학을 구사할 수 있는 인물들이 이미 있었다. 그리고 선천 후천을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이미 있었다. 이라고 하게 된다면 그 한국의 서천 후천 개벽의 역사는 어떻게 본다면 문헌 기록을 본다면 그 원주화씨 가문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그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린 스님과 이제 그 소강절에 대한 이해가 풍부했을 것 같은 이제 운곡 선생 같은 경우에서도 역시 이제 성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정 중에서 이제 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게 되냐면 이제 운곡 선생이 소강절 선생의 춘교 시병시라고 하는 글을 이제 차원에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성정 중에서 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며 쓴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서문에서 옛사람의 시를 읽고 옛사람의 뜻을 보면 그 고금이 비록 다르지만 그 뜻은 다르지 않다. 사람들이 부귀와 빈천, 영고와 득실에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슬퍼하고 답답하게 여기는데 극가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성정의 정이 간발하여 일어나기 때문이다. 아, 안타깝구나 정이요. 어찌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가. 내가 일찍이 소강절 선생의 그 격양집을 읽다가 공성 시붐에 이르러서 보니까 그 자수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소강절이 말씀하신 건데요. 내 몸이 궁하게 사는 것을 슬퍼해서 춘교시 열수를 지었는데 비록 고상하지는 못했지만 성정의 정을 끌어냈다고 할 만하다 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있는데 그 시의 뜻이 이제 운곡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다. 그렇다면 하늘이 준 성품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 풍미를 생각하면서 각기 그 운의 차원에서 시 열수를 지었다. 라고 이제 밝혀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 소강절이 37세 때 이제 춘교 시병시를 쓰게 된 배경이 이른바 바른 것에 맞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성정을 이끌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게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시를 받아서 운곡 역시 시의 뜻이 내 마음을 매우 감동시켰다고 하면서 그 천지 소부지성, 하늘이 부여한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수의 시를 싣죠. 한가롭게 살다 하는 거, 한가롭게 거닐다, 한보, 향기로운 풀, 방초, 뭐 이렇게 해서 꽃이 피다, 한식날, 해질 무렵에 바라보는 경치, 또 빗속에서 또 비개인 뒤에 또 묵은 술을 마시며 떨어지는 꽃을 보고 해서 이제 열수의 시를 쓰면서 성정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이제 충분히 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보게 된다면 운곡의 성정 이해는 소강절의 성정 이해와 수준이 거의 같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강절은 그 성정을 어떻게 보겠나 하고 보게 되면
이제 사물로서 사물을 보는 것이 성이고 또 마음으로서 사물을 보는 것이 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성은 공정하고 밝으나 정은 치우치고 어둡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성과 정을 구분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물을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리로서 봐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제 눈으로,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사물을 볼 경우에서는 앞에서 보고 그 뒤를 잊어버리고 또 가까이 있는 데서 보면 또 멀리 보는 안목을 잃어버린다. 라고 하니까 이제 그 눈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 라고 하고 있고요. 마음으로 사물을 볼 때에는 이제 분노하는 바가 있으면 그 발음을 볼 수 없다. 또 두려워해도 또 발음을 볼 수 있고, 이제 좋아하는 바나 이제 근심하는 바가 있어도 그 발음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는 것은 바로 그 본 마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것만 보는 거다라고 설명하게 되면서 오직 리로서 사물을 보아야 옳음을 옳다고 하고 그르면 그르다고 하고 착하면 착하다고 하고 악하면 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보는 바에서 벗어남이 있어야 천하의 리가 모두 얻어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서 이제 성정의 성, 그러니까 본 마음을 이해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을 때 앞서 봤던 성에 대한 이해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운고객을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또 내용은 이제 역사적 안목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을 건국한 조선 왕조의 건국자들은 고려의 그 32대, 33대 우왕과 창왕에 대해서 그분들은 이제 왕씨가 아니고 신돈의 아들인 신씨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 폐위를 시키는, 그리고 이제 결국 죽음으로 이끌게 되는 그런 일을 하죠. 그런 이제 엄혹한 순간에 운곡 선생은 그 두 분이 신씨가 아니고 왕씨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묘사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시 두 수를 짓습니다. 엎드려 들으니 주상 전하께서 강화로 옮기고 원자께서 즉위하셨다기에 이제 감회를 읊는다 해서 이제 그 수를 지었는데 첫 수가 성과 현 서로 만나 교대하는 것도 알맞은 때가 있으니 천운이 돌고 도는 것을 이제 알겠다. 초에 맺힌 백성이라고 어찌 나라 걱정이 없으랴. 더욱 충성을 다해서 나라의 안위를 염려한다. 설명하시면서 새 임금이 즉위하고 옛 임금을 옮기시니 쓸쓸한 바닷고을에 그 바람과 연기뿐이다. 하늘문 바른 길을 그 누가 열고 닫으랴. 밝고 밝은 거울이 눈앞에 있는 것을 보아야겠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왕위 교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1388년 2월에 이제 우왕이 이제 최영 장군과 의논해서 요동을 치기로 했죠. 그랬는데 이제 압록강까지 진군했던 이성계가 5월달에 이제 위화도에서 회군했습니다. 회군하고 난 다음에 이성계가 6월에 그 책임을 물어서 우왕을 폐위시키고 그의 아들 창을 임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도로 물러났던 우왕은 이듬해인 그 1389년 11월에 아들 창왕과 함께 소인이 되었다가 이제 12월에 강릉에서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사건의 시작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운곡 선생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달 15일 나라에서 정창구를 세워서 왕위를 올리고 전왕부자는 신돈의 자손이라고 해서 폐위시켜서 서위시켰다는 말을 듣고 설명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전왕부자가 각기 헤어져서 만리 동쪽과 서쪽 끝으로 갔다. 그러니까 강화하고 저기 동해바다 삼척으로 갔다. 그러면서 이제 몸 하나야 서인으로 만들 수 있지만 올바른 이름, 여기서 이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명. 정명은 올바른 이름은 청구에 바꾸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분이 이제 신돌의 자손이 아니라 고려 왕실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해서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말레이 동서 천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강릉, 강화로 유배된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또 청명, 정명, 청고, 불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왕씨가 아니라 신씨라고 해서 폐위시켰지만 왕씨라고 하는 실제 이름까지는 바꿀 수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서 이제 고려 전기, 조선 전기까지는 고려 전기의 역사 서술, 고려사 서술에 있어서 이제 우왕과 차왕이 이제 신왕, 그 신동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이제 이 글을, 그러니까 운곡의 이 글을 그 당시 이제 관찰스러 왔던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그 한강 정구라고 하는 분이 이제 퇴계 선생의 그 제자분이었는데 퇴계 선생한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계 선생이 오히려 그 운곡 선생의 서술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게 되면서 이제 조선 후기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왕과 차왕의 그런 이제 그 지위에 대한 역사 서술 자체를 이제 바꾸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아마 이 시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었겠죠. 왜냐하면 그 국가에서 그 중요한 기관들 모두 우왕과 차왕은 신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분만 그 왕씨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의 글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뤄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쉬쉬하게 되면서 아는 사람들끼리만 다루게 되는 거죠. 마치 이제 무의당이 그 활동했던 시기에 그 당시 군사 독재 정권이 끊임없이 이제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련 기록들을 많이 남길 수 없었던 그런 거하고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역할, 운곡 선생이 역사로서 서술했던 그 역할이 아마 원조 정신에 꿋꿋하게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살아남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라비 왕의 믿음직한 맹세, 이게 고려 태조 왕건이 했던 맹세겠죠. 그래서 하늘의 가문 했기에 그 끝이 인택이 고려 왕조 수백 년을 흘러서 지금까지 왔다. 그러니 어찌 참과 거짓을 일찍이 가리지 않았던가. 저 푸른 하늘만은 거울처럼 밖에 비추리라.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왕을 폐위시키고 당시 그 아들 창왕을 임금에 세울 때에는 왕씨 여부를 따지지 않다가 창왕을 폐위시키고 난 다음에 우왕과 차왕이 왕씨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을 이제 비판한 그런 글인 거죠. 대단한 분인 거죠. 네. 이렇게 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운곡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원주 지방에서는 그 원전석에 대해서 이제 주로 태종 이방원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많았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이기라고 하는 분이 송화잡술에서 쓴 글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원천석은 원주 변함촌에서 살았다. 고을 동쪽 오리쯤에 영천이라는 절이 있었다. 헌릉, 조선 태종을 말씀하시는데 헌릉이 즉위하기 전인 1379년 13살 때의 태조 이방원을 말합니다. 1379년은 원천석이 이제 그 49세, 50세였던 시점이니까 아주 50세 원숙한 학자를 이제 공부를 시작했던 태종 이방원이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그 강림사라고 하는 절에 머물면서 그 운곡에게 자문했던 것이 많았을 거고요. 그걸 통해서 깨우침도 자문 많았다. 이런 얘기들을 쓴과 동시에 대충 왜 이방원이 강림사를 많이 찾았는가 이걸 쓰게 되면서 그 당시 이제 평창군은 이제 이한사의 외가, 외가 그 이한사의 어머니죠. 삼척 이씨 있는 고을이고 돌아가신 아버지 이한사의 그 돌아가신 아버지 이양무와 어머니 삼척 이씨 등이 삼척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삼척에 자주 왕래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운곡 원전석과 만나서 사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에서는 알려져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이제 그 운곡은 회삼기를 주장했던 분, 그리고 이제 그 성정론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 소설을 바꾼 기록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운곡을 이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무의당과 그 운곡이 같이 있는 공간, 이 원주얼 광장의 원주 정신은 이제 무의당 정신과 이제 운곡 정신이 이제 합쳐져서 되는 건데요. 무의당 정신의 핵심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운곡 정신의 핵심이라고 하는 귀일, 하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두 정신이 합쳐져서 원주얼 광장을 만약에 우리가 이름을 짓는다고 한다면 생명 귀일 광장 이렇게 지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혁명협동교육관의 개관 기념으로서 운곡 정신과 무의당 정신을 말씀드리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